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융합요가과 수업 자료를 위한 내용인데요. 불교 심리학 사전 513페이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게 이제 임상심리학의 내용인데요. 임상심리학의 내용이 좀 기니까 띄엄띄엄 중간중간 들으셨으면 합니다. 브로일러 1857년에서 1939년에 사신 분이고요. 이때 시대 문화적인 것들을 꼭 한번 보셨으면 해요. 브로일러의 아래에서 활동하면 프로이드나 하이데거는 1889년에서 1976년에 사신 분이죠. 하이데거의 영향을, 이거 아주 유명한 분이죠. 영향을 강하게 받은 정신과 의사 빈스 방거는 1881년에서 1966년까지 산 분이고요. 보스는 1903년에서 1990년까지 산 분입니다. 그러니까 프로이드나 하이데거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빈스 방거, 보스는 1930년대 환자를 대할 때 치료자의 태도와 마음가짐으로써 현 존재 분석을 제창했다. 그러니까 자꾸 이제 지금 여기로 점점 이제 심리학이 또는 정신 분석학이 관점을 포커스를 돌리고 있죠. 그러니까 과거의 자유 연상이라든지 뭐 최면을 걸어서 과거에 있었던 기억을 끌어낸다든지 이런 것들은 초창기의 형식이고요. 시간이 흐르면서 지금 여기로 오는데 부처님은 그걸 5,000년 전에 지금 여기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걸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요가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앞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주로 통합 실조증의 치료에 주안점을 두고 현상학적 방법을 사용한 인간학적 정신치료다. 통합 실조증의 치료에 주안점을 두었다. 여기에 별표를 좀 두는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현상학적 방법을 사용한 인간학적 정신치료다. 현상학적 방법이라는 건 라이브드 바디를 보는 겁니다. 이렇게 생생한 신체를 보고 그리고 선입견을 지우고 보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이게 검은색이다, 쇠다 뭐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이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잡고 그냥 뭐 손이라는 개념도 없어요. 그냥 손으로 느끼고 단어라는 개념이 없는 이렇게 보는 게 이제 현상학적인 접근 방법의 한 부분이 되고요. 또 하나의 현상학적 접근 방법은 이게 스포츠 철학에서 쓰는 방법인데요. 어널러시스도 하지만 디스크립션도 해서 이게 분석도 하고 묘사도 한다. 이래서 이 두 가지의 형식을 쓰는데 이게 이제 단어나 또는 학습 능력이나 인지 능력에 따라서 이 표현의 차이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나중에는 심층 면담으로 해서 말로 그냥 표현하게 하는데 말로 표현하게 해도 그게 지금 여기에 당장의 그 느낌이 사라지게 되고요. 또 하나는 말로 하게 돼도 단어에 대한 어떤 능력, 언어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조금 더 뇌파라든지 이제 그런 그 근육의 근전도라든지 근육의 움직임을 전기로서 이렇게 이렇게 체크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더 믿게 되기도 하는데요. 거기에도 조금 한계가 있죠. 근데 이런 방법이 아니면 객관적인 수치를 알 수 없으니까 거기에도 우선은 가치를 좀 두는 게 우리가 눈으로 깨닫기 전까지는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요. 무시해서는 또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인간학적인 정신치료다. 이게 현상학적인 방법이라는 건 아까 그 내담자를 중심으로 해서 보았던 상담적 접근이 있었죠. 그러니까 완벽히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선입견을 완전히 지우고요. 그러니까 인격체라면 그 존재의 가치를 그냥 완벽히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프로이드의 제자인 피렌치와 랑크 등에 의해서 치료 기간을 단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제창된 적극 기법의 발단이 된 단기 심리 치료. 이게 이제 왜 단기 치료 기간을 만들려고 했는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전의 정신적인 그 분석하는 방법은 4일 동안을 계속 정신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 옆에서 내 정신 분석을 하기 위해서 계속 그거를 이제 이 대화를 하고 상담을 하고 얘기를 한다면 아마 내담자도 상담자도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스트레스 정도를 좀 낮추면서 심도 있게 좀 더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았던 것 아닌가 싶은데요. 단기 심리 치료는 천재적인 최면 치료가로 평가받고 있는
밀튼 에릭슨과 체계적 접근법을 도입한 가족치료 등의 영향을 받으면서 발전한 정신치료의 총칭이다. 특히 좁은 의미에서는 에릭슨의 심리치료나 해결지향 접근법 등을 가리키기도 한다. Solution Focused Approach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모든 것이 다 해결지향적으로 가기는 가지만 보다 더 직선 방향으로 가는 것, 그렇게 표현했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특히 해결지향 접근법에서는 문제의 원인을 분석해서 무의식의 영역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지속시키는 악순환으로 눈을 돌려서 그 시스템을 변화시키거나, 그러니까 악순환의 원인이 되는 게 도대체 뭐지? 왜 자꾸 반복이 돼? 그래서 그 반복되는 원인을 직접적이고 적극적으로 찾는 거죠. 또는 내담자 자신이 안고 있는 문제를 이후에 어떠한 방향으로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했다고 봐요. 아주 지혜롭죠. 그러니까 반복되는 것의 원인을 찾다거나 아니면은 내담자 그 자신의 내면에 있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 그 아주 핵심적인 두 포인트잖아요. 반복되는 것, 원래의 근본적인 문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초점을 맞추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과정도 물론 중요하지만 해결 지향적이다 했던 건 바로 이 두 가지 때문이죠. 관점과 틀의 변화를 통해서 내담자의 단편적인 시각을 바꾸는 것으로 경직된 관계성을 타개해서 만약 눈을 떴을 때 문제가 전부 해결되어 있다고 한다면 어떤 차이 때문에 그것을 알아차릴까 같은 해결 방향성을 내담자에게 탐구하게 하는 방향, 미라클 퀘스천에서 증상이 발생하지 않는 예외를 탐구해서 그 예외적 조건에서 행동을 함으로써 증상을 경감시키는 방법이 사용되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관점과 틀을 변화시킴으로써 내담자의 단편적인 시각을 바꾼다. 그러니까 관점과 틀을 변화시킨다는 건 항상 내담자는 이렇게만 바라보고 저렇게만, 부정적인 틀 아니면은 나는 안 돼 하는 나 스스로에 대한 자괴감에 대한 틀, 아니면 원망하는 시각의 원망의 틀, 화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화의 틀, 이런 세상을 바라보는 그 틀이라든지 이런 관계성을, 관점이나 이런 것들을 완전히 바꾸어서요, 이게 단편적으로 내담자가 갖고 있는 시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바꾸게 되면 아무래도 경직된 관계성이 타파되겠죠. 그래서 난 저 사람 정말 화 때문에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 라고 하지만 이런 면도 있고 저런 면도 있고 하면서 그 화에 대한 틀을 딱 바꿔버리게 되면 그 소통되지 않았던 관계성이 열리게 되고 경직성이 풀리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많은 문제들이 해결이 될 수 있겠죠. 이게 바로 그가 갖고 있는 문제, 그 틀의 문제, 이거를 푸는 것을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게, 오히려 더 문을 닫지 않게끔 잘 풀어주는 게 중요할 텐데요. 근데 만약 눈을 떴을 때 문제가 전부 해결되었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내가 틀을 딱 바꾸고 나니까, 그러니까 당신의 화나는 문제, 당신이 원망을 하고 있지만 그때 문제는 다른 시각이었습니다 라고 해서 바꿔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부모가 나를 버리고 갔어요. 영화에 많이 나오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버리고 간 게 아니에요. 만약에 부모님이 나를 끝까지 끌고 있었다면 부모님을 죽이러 따라오는 뭐 아주 유명한 과학자나 이런 그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가 있는데 그 과학자 부부가 만든 것은 세계를 바꿀 정도의 그런 힘이고 돈도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암살자들이 따라다니는데 이 자식을 버리지 않으면 자식까지도 함께 죽을 것 같으니까 정말 아무도 모르는데 살짝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는 버림을 받았다는 생각을 갖고 부모가 과학자인 것도 모르고 한 3살, 4살 꼬마니까요. 그 원망을 갖고 있다가 이제 그 꼬마가 내담자로 왔다고 생각해보죠. 근데 이제 그 사실을 깨주는 거예요. 부모가 다른 시각일 수도 있다. 다른 그 어떤 이유가 있지 않겠니? 너를 살리기 위한 어떤 방법일 수도 있어. 라고 얘기해 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부모를 만나서 그걸 완전히 깨면 완벽하겠지만 그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이런 면도 있었고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지 않냐 하면서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들을 다 해주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부모가 너에 대해서 경제적인 부담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니면 부모가 아주 큰 지병이 있는데 그런 지병이 너에게 옮겨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 가족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 뭐 다양하겠죠. 그래서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너를 살리기 위해서 사랑하는데 떠나갔단다 라고 얘기해 줄 수도 있고요. 근데 반대로 정말 버린 거예요. 정말 뭐 아이를 쓰레기통에 버리는 미혼모들도 있고요. 뭐 그러면 정말 그걸 얘기를 해줄 수도 없고, 그 아이가 겪었던 게 정말 현실이 이렇다라고 보여주기도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근데 그때 중요한 게 바로 불교의 윤회 사상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어지고 이어진다. 이유 없이 그럴 수는 없으니, 특히 티벳에서는 태어나기 전부터 부모의 자궁을 찾은 것도 너고 그것을 만든 것이 너고, 이런 이론들이 많이 도움이 될 수가 있고 그런 지식들이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 그걸 뜬금없이 얘기하면 화만 더 나잖아요. 그래서 이해할 수 있게끔, 그의 시야각에 맞게끔 그 틀을 깨게 해준다면 내담자의 관점이 완전히 바뀌겠죠. 그럼 화는 감사함으로 바뀔 수도 있고, 그래서 깨달은 시각에서 보는 게 아주 중요한데 깨닫지 못했으니까 이런 도구들을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각으로 봐서 내담자의 틀이 완전히 깨지면 그때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텐데요. 그렇게 되면 눈을 떠서 틀을 완전히 버리고 해결됐을 때 같은 해결 방향성을 내담자에게 탐구하게 해서 그것을 어떻게 더 명확하게 알아차리고 완전히 벗어나게 할지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그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예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것을 탐구하고 전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해결 지향 방법은 현대적인 심리학에서 많이 쓰는 방법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예외적인 조건에서 행동함으로써 증상을 경감시킨다. 그러니까 예외적인 조건에서 행동하게 한다라는 거는 이런 상황에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런 상황에서도 저럴 수 있다 해서 많은 다각적인 상황을 보고 거기에서 과거에 일어났던 그 심리적인 방법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잘 이끌어줄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인지행동적 접근으로 넘어가면요, 인지행동치료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인지행동치료는 반응적 조건화와 조작적 조건화의 반응적 조건, 조작적 조건화, 이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반을 두어서 종래의 행동치료와 그 이후에 등장한 인지치료를 조합한 다양한 기법의 총칭이다. 이게 인지행동치료 97, 인지행동치료를 보면은 이제 97에 나오는데요. 555페이지로 넘어갑니다. 555페이지를 보면 여기에서 이제 4년차부터 시작해서요. 그 희론, 훈습, 마음챙김, 학습, 임상심리학, 조건 형성 이렇게 나오는데요. 인지행동치료는 정신질환, 생활습관병, 발달장애 등의 문제와 그리고 문제행동을 개선하고 스스로를 돌보는 것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적절한 연습을 반복한다. 이게 바로 학습이죠. 학습해서 비적응적 행동 패턴과 사고 패턴을 계통적으로 변용하는 행동과학적 치료법이다. 그러니까 인지행동 치료는 학습이 기본이 되어야 되고요. 그 학습의 방법은 심리를 치료하고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체계적인 방법이 됩니다. 인지행동 치료를 이해할 때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은 행동치료와 인지치료라는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되죠. 완전히 다른 이론적 배경을 가진 두 가지 치료 체계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지, 과학이 있고 인지 발달이 있고요. 행동 치료, 행동 발달 따로 나누잖아요. 이게 학문적으로 보면 완전히 그룹이 나누어지는 그룹입니다. 근데 이거를 인지 행동 치료로 놓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래에서는 인지 행동 치료의 발전 경위와 행동 치료와 인지 치료의 특징을 해설하고, 다음으로는 제3세대라고 불리는 발전에 의해서 양자가 통일적으로 이해되고 운영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현상을 설명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제1세대는 행동치료예요. 이거는 이게 파블로브의 개실험 같은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1950년대에 나왔던 그런 내용들과 많이 이어져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비둘기에게 녹색 램프가 들어올 때 눈앞의 창을 부리로 쪼는 행동을 하게 하고 그 직후에 먹이를 주는 것을 학습시킬 수가 있는데요.
이게 붉은 램프가 들어올 때 먹이를 주지 않으면 녹색 램프가 들어왔을 때만 창문을 부리로 쪼고 그것을 먹이를 먹는 이런 행동이 반복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학습이 기본이 돼요. 그래서 인간이 보이는 다양한 행동적 문제를 동물과 동일하고 적합한 학습 원리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제2세대가 인지행동치료인데요. 인지치료를 중심으로 하는 개입법이 1970년대에 등장했다. 그러니까 이게 1950년대에 나오고 행동치료가요. 인지행동치료는 1970년대에 나왔으니까 바로 이어서 나온 거죠. 인지 모델은 정보 처리를 담당하는 뇌 기능과의 관계를 상정하는 인지의 내용에 주목함으로써 구조적 측면과 신체적 측면에서 인간의 문제를 파악하는 의학 모델과 잘 맞아서 임상 현장에서도 반응이 좋고 잘 활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마침 증거에 기초한 의학이 정신의료에 도입되는 시대적 배경과 겹치기 때문에요. 인지치료는 질환별로 매뉴얼을 작성해서 무작위로 비교 실험함으로써 치료하고 그 효과를 얻었다 하는 실증의 증거를 기초로 심리치료를 대표하는 그런 하나의 파트로 이제 발전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인지행동치료는 꼭 아셔야 되겠죠. 어떤 방법으로 왜 하는지. 그래서 제1수준의 변화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서 제1세대 행동치료와 명백한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그 제목에 내용이 들어가게 되고요. 제3세대 인지행동치료를 넘어가게 되면 2000년대부터 이제 제3세대의 인지행동치료로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인지기능까지 이제 이게 넘어가게 되는데요. 여기까지 이렇게 보면 이게 이제 점차적으로 그 인격체 그리고 각자의 개인의 영역을 얼마나 존중하는가를 이해할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행동치료는 반응적 조건 형성에 기초하는 것으로 이게 아까 말씀드린 파블로브의 실험이라든지 비둘기 실험이 있어요. 불안 계층표와 제이콥슨의 점진적 이완 기법. 에드문드 제이콥슨은 야콥슨이라고 해요. 보통 체육에서는. 이분이 1888년에서부터 1983년까지 산 분인데요. 이분이 얘기하신 야콥슨의 근이완 기법은 스포츠 심리학에서 많이 활용합니다. 이미지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불안을 낮추는 월피 1915년에서 1998년까지 산 분이고요. 월피의 계통적 탈감작, 그러니까 역제지예요. 그래서 공포 장면에 장시간 직접 직면하는 홍수 기법, 플로딩, 그리고 불안 계층표를 사용해서 불안 환기 장면에서 약한 불안부터 단계적으로 직면하는 마우러 1907년에서 1982년에 계속 사셨던 분이고요. 마우러의 노출 치료, 노출 반응법에 의한 소거, 불안 장면이나 강박 증상을 환기하는 장면에 직면하면서 강박 행위를 하지 않는 지속적인 노출 치료 등이 있다. 그러니까 강박 행위를 하지 않게 지속적으로 노출 치료한다는 건 긴장을 계속 풀어주는 걸 얘기를 하겠죠. 이들 기법은 불안, 공포, 강박 증상 등 정서 반응에 대해서 특히 유효하게 여겨진다. 한편 조작적 조건하에 기초한 것으로 반복과 휴식을 번갈아 함으로써 생긴 피로에 의한 제지 효과를 노리는 예측의 조건 제거법, 조작적 소거 기법과 똑같은 말이죠. 그리고 처벌에 의한 치료, 대용 화폐라는 강화 자극을 사용한 토큰 이코노미 기법, 목표를 작은 단계로 나눠 순차적으로 달성해가는 쉐핑에 의한 강화법 등이 있다. 이들 기법들은 부적절한 행동을 적절한 행동으로 수정하는 것과 새로운 행동을 획득하는 것에서 특히 유효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 기법들을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겠죠. 초기 인지치료는 앨리스의 논리치료와 정신과 의사 이분은 살아계세요. 백에 의한 BACK가 아니라 BECK예요. 그래서 백에 의한 우울증의 인지치료가 있다. 둘 다 외적인 일을 당사자가 어떻게 인지하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정서와 행동이 변화한다는 인지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니까 외적인 일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어떤 사람은 저렇게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인지가 중요하다. 예를 들면 비가 오면 어떤 분은 나는 뭐 부침개 먹고 싶어. 어떤 분은 헤어졌던 그가 생각나. 또 어떤 분은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과 놀러 갔던 바닷가가 생각나. 그래서 외적 상황을 어떻게 인지하냐. 상황은 똑같지만 인지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 인지와 그리고 정서, 그에 따른 행동, 이 반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인지치료가 많이 발전된 형식이죠. 그래서 논리치료는 실패는 용납되지 않아 만점을 받아야만 해 등과 같은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상을 추구하는 사고와 나는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해와 같은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불합리한 신념, 그러니까 혼자 만드는 그런 거죠. 뭐 사람들이 오늘 좀 나한테 인사를 좀 안 했다 이러면 사람들이 오늘 날 내내 무시하나? 예를 들면 사무실에 갔는데 자기들끼리 앉아서 커피 마시고 내가 들어가니까 흩어졌다. 내 욕한 거 아니야? 이게 이제 바로 불합리한 신념이에요. 저 사람이 왜 저런 얘기하지? 나한테 들으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냥 거기에 있어서 얘기하는 거고, 예를 들면 뭐 수업에 필요해서 얘기하는 건데 불합리한 신념이죠. 너무나 당당하게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것에서 벗어나야 될 텐데요. 그리고 바람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실패하지 않도록 전력을 다해야지. 하지만 그 결과 실패한다면 그것은 어쩔 수 없어와 같은 합리적인 신념으로 바꾸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니까 만점을 받아야 돼. 실패는 용납되지 않아. 그리고 나는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했어. 저 사람은 나한테 왜 저럴까? 나한테 들으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 그 바람직하지 못한 불합리한 신념을 합리적인 신념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냥 열심히 다해서 그것을 목표를 이루면 되지. 그리고 저렇게 얘기하는 건 그들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내가 굳이 만약에 내 얘기를 한다고 해도 나중에 들으면 되지. 만약에 떠보는 거라면 왜 떠보냐고 물어보면 되지. 내가 왜 굳이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지? 불필요한 불안감 아니야? 그럼 난 어떻게 하지? 하면서 이게 그러니까 불안하고 초조한 분들은 보통 이기심이 많아요. 나를 보호하고자 하는, 나를 편안하게 해야 되는데 내가 불안해지는 걸 못 참으니까 많은 생각들을 막 가져와서 엮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를 괴롭게 하죠. 근데 이렇게 합리적으로 신념을 갖게 되면 만약에 그들이 날 비웃었어도 그건 그들의 문제고, 비웃었는데 왜 비웃었는지 궁금하면 내가 당당하게 물어보면 되고, 근데 당당하게 물어보면 이거 일만 커지고 번거로워질 것 같다. 그럼 그냥 걱정해도 해결 안 되니 그냥 포기하자 라고 깨끗하게 정리를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합리적인 신념이라는 건 아주 큰 의지와 지혜로움과 단호함과 이 모든 것들이 함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글로는 쉽지만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인지치료는 내면에서부터 내가 바뀌어야 되는 그런 부분도 함께 포함되어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 과정은 ABCDE 이론으로 불리며 이를 받아들이는 방법이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불합리한 신념을 반론과 논박하는 것에서 좋은 효과가 생겨난다 하는 순서를 따르게 된다. 이게 이제 쭉 설명드린 거예요. 그래서 A, B, C, D, E라고 하는 건 이제 체계적으로 순서별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이를 받아들여서 그러니까 이거를 받아들인다는 건 활동화되어 있는 거죠. 액티베이팅 이벤트라고 해요. 그래서 받아들이는 방법, believe system, 그냥 믿는다와도 연결이 되죠. 아주 긍정적인 거예요. 받아들이는 방법이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불합리한 신념을 반론함으로써 논박하는 것에서 좋은 효과가 생겨난다 하는 그 순서. 그게 아니야. 당신이 지금 강박증을 갖고 있고 불합리하게 신념을 갖고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는 그 불합리한 신념 자체를 없애버려 라고 하면서 논박하는 거죠. 이것이 아주 좋은 효과, 좋은 이펙트로 나타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순서가 중요한데요. 이 순서를 하나 이렇게 적용할 때, 상담할 때 잘 이렇게 적용하는 시스템으로 보셔도 좋은 체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후의 명칭은 합리적인 정서행동 치료라고 개정되었다. 그래서 약자로 REBT라고 해요. 그래서 Relational Emotion Behavior Therapy라고 이제 개정이 되었는데요. 이거를 그냥 굳이 REBT 이렇게 하기보다는 합리적 정서행동 치료 이렇게 한국 분들이 알아듣게 얘기하시는 것도 좋겠죠. 근데 국제학술지를 볼 때는 REBT를 아셔야 되니까 그냥 이렇게 익숙하게 이해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인지행동 치료는 증상에 맞춰서 효과가 검증된 다양한 행동 기법과 인지 기법을 치료 패키지로 조합해서 사용한다. 그러니까 인지행동 치료는 딱 맞는 말이요. 치료 패키지로 조합해서 사용해요. 그러니까 좋다는 건 다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 앨리스와 백을 포함하며 예를 들어 수인의 불안관리 훈련, 네즈의 문제 해결 치료, 마이켄바움의 스트레스 면역 훈련, 라자루스의 다면적 행동 치료, 반두라의 사회적 모방에 의한 모델링과 행동 리허설 기법, 그 외에도 리버만에 의한 사회생활 기능 훈련, 월피가 시작한 적절한 자기 주장 훈련, 이 모든 것이 인지행동 치료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뭐 이거를 더 세분화해서 나누면 수십 가지가 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우선은 인지행동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